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원격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이번 주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우리 중국사에 대해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그리고 일본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일본의 무사 정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부터 해서 에도 막부까지 하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우리 이슬람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이전까지의 이슬람의 역사는 원래의 이슬람을 만들었던 아랍인에 대한 역사였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민족인 투르크 민족이라는 민족들이 이제 이슬람을 점령해서 이슬람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건 배워봤었죠. 자, 그러면서 셀주크 티르크랑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바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사입니다. 자, 우리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사가 우리 큰 단원 보면요, 이슬람 세계의 확산과 발전 이 중단원에 왜 소단원으로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용 그대로 제목 그대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인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도사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좀 옛날에 배워봤었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쌤이 처음부터 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나눠준 8단원 학습지인데요. 자, 8단원 학습지를 보면서 한번 인도사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시작은 우리 인더스 문명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워봤었습니다. 우리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인더스 문명이 있었죠. 자, 그만큼 우리 세계에서 역사가 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더스 문명에서 시작한 우리 인도의 역사는 최초의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로부터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우리아 왕조에 걸쳐서 쿠시안 왕조가 넘어가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왕조가 바로 굽타 왕조였었습니다. 굽타 왕조 때에는 이제 우리 인도의 고유 종교인 힌두교가 성립되었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이렇게 굽타 왕조가 끝이 나고 나서는 이제 어떠한 왕조가 있었냐? 바로 우리 델리 술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원래 우리 인도 사람은 원래 인도 고유 민족이 있었는데 우리 이슬람 세력이 8세기에 침입을 하면서 당시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인도를 지배했었던 델리 술탄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델리 술탄 왕조는 어느 특정 국가 영역 범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막 도시별로 난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인도는 통일되었던 게 아니라 델리 술탄 왕조로 통일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각각의 이슬람 세력들이 각각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번 인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난립한 인도를 이제 통일한 제국이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이러한 무굴 제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학습지에 이어서 우리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확산 무굴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7쪽 펴시고요. 자, 무굴 제국입니다. 자, 무굴 제국은 우리 성립은 16세기 초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델리를 정복하고 수립한 국가입니다. 자, 우리 무굴 제국이 이 순서로 나온 이유가 우리 지난번에 이슬람 배우면서 우리 티무르라는 인물을 배웠었죠. 자, 티무르가 이제 티무르 제국을 만들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티무르 제국 하면서 배웠었는데요. 셀주크 티르크가 끝이 나고 이제 이슬람의 정복자는 투르크 민족이 아니라 몽골의 후손인 티무르가 이슬람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한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세운 게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자, 그럼 바부르는 어느 민족이죠? 그렇죠.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바부르 또한 몽골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굴 제국인 이유도 자, 몽골과 무굴이 발음이 비슷하죠. 무굴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어로 무굴이 몽골을 뜻하는 의미라고 해서 우리 당시 인도에 세워진 몽골 민족이 세운 제국, 그게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티무르 때도 살펴봤듯이 우리 당시 몽골 제국, 몽골 민족들은
어느 정도 이슬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슬람의 지배자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바부르도 민족은 몽골 민족이었지만 이제 믿는 종교는 이슬람교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당시 이슬람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방에 난립하고 있었던 델리 술탄 왕조를 통일하고 이제는 확실한 이슬람 통일 왕국인 무굴 제국이 바부르에 의해서 성립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인도는 이슬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이전까지 구타 왕조 때 힌두교가 지배를 했었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델리 술탄 왕조를 이어가면서 이제 무굴 제국에 이르면서 계속 이슬람 왕조가 성립되는 겁니다. 인도의 종교의 역사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편할 거예요. 자, 무굴 제국에서는 두 명의 황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두 명의 황제가 바로 아크바르 대제와 아우랑제브 황제라는 인물입니다. 자, 아크바르 대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아크바르 대제는 스님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아크바르가 아니라 뭐 악바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이게 발음 차이긴 한데요. 지금도 어느 책에는 악바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크바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과서의 용어를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악바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교과서에서 아크바르라고 하니까 우리 아크바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바르는 왜 대제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하게 칭송을 받느냐? 바로 우리 무굴 제국을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바로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인도 전체를 이제 통일하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자, 아크바르 대제는 이러한 품격에 맞게 매우 관대한 종교 정책도 실시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당시 아크바르 대제는 그럼 어떤 종교를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무굴 제국은 바부르 때에 이어서 계속 우리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당연히 아크바르 대제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문제점은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인도의 80%가 넘는 인구가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크바르 대제는 매우 관대한 종교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많은 힌두교도들에게 지즈야라는 걸 면제해주는 정책을 피면서 당시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자, 우리 인도에 대한 지즈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면 우리 델리 술탄 왕조에 대한 복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델리 술탄 왕조, 우리 지난번 학습지예요. 우리 델리 술탄 왕조에서도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허용한 게 아니라, 자, 보시죠. 자, 소수의 이슬람 교도와 다수의 힌두교도의 현실을 인정해서 이들은 인두세, 결국 세금만 징수하는 것 말고는 차별하지 않았다. 결론은 우리 힌두교 사람들에게는 세금만 내라고 했다고 했었죠. 자, 이러한 세금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우리 지즈야라고 부릅니다. 우리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면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세금을 내라 했던 게 바로 지지야였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과서에서 볼까요? 우리 교과서 299페이지 오른쪽 날개를 보면 지지야가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비이슬람교도에 부과한 인두세이다. 자, 이 말은 즉슨, 자, 우리 비이슬람교도라고 하면 거의 다 대부분이 힌두교 사람들이었겠죠. 우리 당시 인도의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었었으니까. 자,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한 세금, 그게 바로 지지야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이슬람 제국, 이슬람교도의 이제 지배자들 사이에서 우리 일반 민중들이었던 힌두교 사람들은 지지야란 세금만 내면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받게 되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대인배였던 아크바르 대제는 이런 게 왜 필요해? 왜 필요해? 필요 없어! 하면서 매우 관대한 종교 정책으로 힌두교도들에게 지지야 면제! 니네들 이제 세금 안 내도 무조건 자유 줄게! 라고 하면서 매우 위대한 정책, 관대한 종교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정책 업적을 통해서 우리 아크바르 대제는 대제라는 칭호를 얻었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황제 아우랑제부 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랑제부 황제는 이제 남인도를 제외한 우리 아크바르 대제 때 남인도를 제외하고 통일을 달성했다 했는데요. 우리 아우랑제부 때 이제 남인도를 점차 정복을 하게 되면서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보면서 한번 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크바르 황제 때에는 이제 남인도를 제외하고 이 정도의 영토를 통일했다고 하면요. 우리 이제 아우랑제부 때 이제 남인도까지 다 통일을 하면서 우리 당시 최대 제국 영토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그런데 아우랑제부 황제 때에는 이 아크바르 대제와 전혀 반대의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아주 비교가 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크바르 대제는 대제라고 불릴 만큼 매우 뛰어난 업적 그리고 관대한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근데 아우랑제부는 대제가 아니라 황제죠. 아우랑제부 황제는 아크바르 대제와의 반대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는 이슬람 우선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힌두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차별을 두겠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 당시 원래 힌두교인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 지지야를 다시 부활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니던 이런 종교시설인 힌두교 사원들을 파괴하는 등 매우 이슬람 우선 정책을 실시하면서 당시 인도인들에게 많은 반발을 샀었던 정책이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항상 지지야가 원래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매우 지지야에 대해서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지배자들이 우리 힌두교 막 탄압하면 어떡해?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슬람 지배자들이 야 니네 세금만 내면은 니네 자유 인정해줄게 하면서 뭐야 탄압 안 하잖아 하면서 매우 좋아했었던 원래는 좋아했었어요 지지야를. 세금만 내면은 우리 자유 인정받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이란 게 되게 좀 간사해요. 이 아크바르드 때 한 번 이 지지야를 면제해 줬다 보니까 원래 아우랑제부 황제가 지지야를 부활시킨 것도 어느 정도 힌두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아크바르드 때 한 번 이 면제를 받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줬다 뺏으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우랑제부 황제 때 자유를 인정해 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힌두교인들이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하긴 했지만 세금도 면제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우랑제부의 황제, 당시 아크바르 대제와 어느 정도 비교가 된다. 이 두 황제에 대한 비교는 꼭 여러분들이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굴 제국은 이제 점차 쇠퇴를 나중에 겪게 되는데요. 우리 힌두교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반발로 이제 각지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인의 침략으로 쇠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유럽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영국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무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멸망은 이 대영 제국 영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굴 제국이 당시 인도의 마지막 최후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무굴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나라랑 비슷한 역사를 겪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정도는 이제 다음 우리 3학년 올라가서 우리 이제 무굴 제국 이후의 역사, 영국의 지배를 받는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요. 우리는 무굴 제국까지만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굴 제국이 실시한 정책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어느 정도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합쳐진 문화가 나타난 당연했겠죠. 자, 이러한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문화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시크교라는 종교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시크교는 뭐냐? 우리 당시 인도의 힌두교, 고유 종교인 힌두교와 당시 외부에서 왔었던 이슬람교가 절충된 종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적 내용과 힌두교적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던 종교였었는데요. 이 시크교의 내용 중 이슬람적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이슬람에서는 오직 유일신만, 오직 알라신만 믿는 유일신 신앙이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유일신 신앙이 시크교에 담겨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 매우 평등한 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힌두교적 내용, 우리 힌두교랑 좀 비교되는 내용이죠. 우리 힌두교는 계급이 딱 카스트제가 정확히 정해져 있죠. 힌두교에는 카스트제를 강화시켰었죠. 자, 그러니까 이 평등적인 내용은 이슬람적인 내용을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힌두교적 내용이 담겨 있었던 시크교도의 내용은요, 바로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담겨 있었던 게 바로 시크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크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도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당시 인도인들이 사용했던 우르도라는 언어가 있었는데요. 당시 고유의 인도어랑 당시 서아시아에 있었던 페르시아어가 합쳐진 언어인 우르도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 양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건축 양식은 아라베스크 무늬, 당시 아랍에서 유행했었던 아라베스크 무늬와 당시 인도 고유의 연꽃 무늬나 만자 무늬. 우리 만자 무늬는 우리 불교 가면 불교의 만자 있죠. 이런 무늬가 많이 합쳐진 양식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타지마할이라고 있어요. 우리 타지마할 교과서 나와 있는데요. 자, 타지마할 여러분들 많이 봤던 유물이죠. 우리 인도에서 좀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자, 타지마할에 대해서 쌤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요. 우리 위에 잠깐 나와 있기도 하네요. 자, 샤자한이 황후를 위해 만든 타지마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우리 무굴 제국의 황제 중에 샤자한이라는 황제도 있었어요. 아까 쌤이 기억하라는 황제는 두 명의 황제만 있었죠. 아크바르 베제, 아우랑제브 황제. 자, 그런데 샤자한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이 샤자한이 황후를 너무나도 좋아했었습니다. 그 황후의 이름이 굼타즈 마할입니다. 자, 그런데 샤자한이 황후랑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황후가 13번째 아이를 샤자한의 13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려요. 좀 적당히 좀 낳았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낳은 거죠. 그래서 13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은 황후 뭄타자 말의 죽음을 보고 샤자한이 너무 슬픔에 빠져서 이 황후의 무덤을 만들어줘야겠다. 그 무덤은 이제까지 있던 것보다 더 뛰어난 무덤이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뭄타즈마를 위해 만든 무덤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자, 이 타지마할 이렇게 엄청난 큰 규모로서 만든 게 바로 이 타지마할인데요. 이 타지마할 건축 양식을 보면은 당시 인도 양식과 당시 이슬람 양식이 매우 합쳐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 딱 봐도 지금 돔, 첨탑, 아라베스크 무늬, 아치 형식 이게 뭐였죠? 그렇죠. 이게 바로 모스크 양식이었죠. 우리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 양식. 이게 바로 이슬람 양식이 합쳐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했듯이 연꽃 무늬, 만자 무늬 이러한 무늬 형식이 당시 타지마할 안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양식? 인도 양식이었죠. 그래서 우리 타지마할은 인도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함께 합쳐진 문화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타지마할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여러분 여기 스스로 활동하기 교과서 300쪽 우리 스스로 활동하기 보면은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바부르가 남긴 말이었었는데요. 바부르가 1530년 죽기 전에 했었던 말이 우리 바부르가 무굴 제국을 세운 황제라고 했었죠.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종교적 선입관을 갖지 마라. 다양한 계절이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도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우리 바부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바부르의 말을 이어받아서 우리 아크바르 황제 때 이렇게 당시 관대한 종교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인도의 타지마할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인도의 마지막 제국인 무굴 제국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건 우리 동남아시아사인데요. 우리 동남아시아사는 늘 그렇듯이 어느 정도 이러한 왕조가 있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베트남과 타이, 인도네시아만 살펴볼 텐데요. 자, 베트남은 쩐 왕조, 우리 쩐씨 가문이 이었던 왕조였었고요. 그 쩐 왕조에 이어서 이제 레 왕조, 리 왕조라고 한대요. 영어로 쓰면 LEE라고 쓰거든요. 자, 레 왕조가 그 다음으로 이어서 베트남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우리 베트남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베트남은 북쪽에 우리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베트남과 남쪽에 중국의 영향을 좀 덜 받았던 베트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와서는 이제 쩌왕조, 레왕조에 와서는 이제 남부 베트남까지 세력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부 베트남에 있었던 유교 이념,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유교 이념이 이제 남쪽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 타이에서는 수고타이 왕조가 이제 아유타야 왕조로 바뀌면서 우리 타이에서는 상좌부 불교, 지난번 배웠죠. 소승불교라고 했었던 상좌부 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자,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물라카라는 지역에서 물라카 왕조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특징이 바로 무역의 중심지였었어요. 우리 당시 우리 동서무역을 했을 때 인도네시아를 많이 지나쳐서 갔었는데요.
자, 그런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방식 보면은 이렇게 서쪽에서 서양 상인들이 동쪽으로 오려면은 이렇게 당시 인도네시아 물라카 왕조를 지나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무역의 중심지 역할로서 인도네시아의 물라카 왕조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던 배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역의 중심지 역할도 했었고 다양한 종교, 그만큼 다양한 종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이제는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에까지 동남아시아까지 뻗어나가게 된 과정 한번 살펴봤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서유럽으로 넘어가서 우리 서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